빛나는 승리를 거둔 아테네 해군이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스파르타 해군은 아르기노사이에 있던 전력이 전부가 아니었고 뒤가 없는 아테네 해군은 스파르타의 나머지 함대들을 재빨리 정리해 놓아야 했습니다. 포위망을 뚫고 달아난 30%의 스파르타 함대들도 아직 존재하고 있었죠. 그러나 다른 할 일도 있었는데 치열했던 해전의 결과로 아직 생존자들이 바다 위에 널려 있었던 것입니다. 전투불능이 되어 있지만 아직 가라앉지 않았던 15척의 배도 바다 위에 떠 있는 채였죠. 문제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올바른 장례 절차를 밟지 않으면 영원히 하데스가 다스리는 명계로 가지 못한 채 구천을 떠돈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대로라면 아직 살아있는 생존자들뿐만 아니라 바다 위의 시신들과 인양이 가능한 선박들을 회수하여 아테네로 인계해야 했습니다. 뭐 당연한 게 인력이 넘치는 현대에서도 전사자들에게 올바른 예우를 해주지 않으면 욕먹는데 당시에는 어땠겠습니까? 현대에서도 전사자들을 버려두고 왔다고 하면 장군만 욕먹는 게 아니라 정권까지 교체당할 각오를 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아테네 함대는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장군들은 마음이 급했습니다. 함대의 질 차이가 허투루 있는 게 아니어서 포위망은 완벽하지 못했고 우익을 뚫고 달아난 스파르타 함선들이 타 항구에 정박해 있는 함대와 합류한다면 스파르타가 함대를 재건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스파르타의 펠로폰네소스 동맹은 아테네의 델로스 동맹에 비해 건재했기 때문에 병력 회전율에서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본적인 생산력이 너무 차이가 나니 단기 결전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훗날의 태평양 전쟁 때처럼 말입니다. 당연하게도 장군들은 패잔병 사냥을 우선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전후 처리를 아예 안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 8명의 장군은 회의를 통해 함대의 3분의 1만 수습을 위해서 뒤에 남기고 나머지 3분의 2는 달아내는 스파르타 선박을 추격하여 섬멸하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모두가 지휘관직을 거절했던 스노우볼이 굴러가죠. 승전의 영광은 원래 최고사령관이 차지하는 것이 마땅한데 최고사령관이 없었던 거지. 군주정인 타 국가와는 달리 아테네는 민주정이었기 때문에 정치 생명을 연장하는 데 전쟁의 영광을 가져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다른 데는 사소하지만 중요한 일을 해도 왕이나 황제가 너 잘했다. 그거 네가 안 하면 누가 하냐. 이런 건 알아줘야지. 이번에 거기 장군으로 임명해줄게. 하면서 공적을 알아주기만 하면 되는데 아테네는 시민들의 지지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눈에 보이는 공적을 가져와야만 했어요. 집정관이 되려면 길바닥에 돈을 뿌려대는 개선식이 필수였던 공화정 때 로마하고 비슷했지. 이게 최고사령관이 있으면 지정해주면 되는 일이에요. 어차피 공적은 최고사령관한테 돌아갈 테니까. 근데 아무도 책임지기 싫어하는 바람에 8명의 장군들이 모두 동등한 입장이란 말이지. 똑같이 훌륭하게 싸웠는데 나는 생존자 구출하느라 공적을 더 못 쌓았고 쟤는 스파르타 함선을 추격해서 추가로 20척을 더 격파했어요. 제가 최고 수군자랍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 8명의 장군들은 사이좋게 모두 추격하러 가고 대신 선장들에게 전후 처리를 맡깁니다. 이 선장들이라는 사람들도 이전에 장군직을 수행한 바 있었기 때문에 장군들은 알아서 잘 해주리라 믿었어요. 평상시대로였다면 알아서 잘 해줬을 겁니다. 근데 조금 전까지 불던 승리의 바람에 낌새가 이상합니다. 날은 어두워지고 바다는 포효합니다. 파도는 높아지고 폭풍우가 불어닥칠 기미가 보이죠. 선단 최하층에 위치해 있어 바닷물과 직면해 있는 노자비들은 겁에 질립니다. 잊지 마세요. 얘네들 대부분이 다 신참들입니다. 베테랑들은 방금 전투에서 다 죽었어요. 스파르타 편에서 말이죠. 초보 노자비들은 한데 뭉쳐서 졌던 노를 멈추고 선장에게 퇴각을 요구합니다. 이런 폭풍우 속에서 어떻게 생존자를 구출하며 시신을 수습하냐는 거지. 산 사람은 살아야지. 폭풍우 한가운데서 배를 모는 행위도 위험한데 바다 위에 널려있는 시체까지 수습하라고. 이러다 다 죽는다고요. 우리 안 할 겁니다. 파업합니다. 네, 그랬습니다. 노자비들이 겁먹고 노젓는 걸 멈춰버리니까 선장들로서도 어떻게 할 방도가 없었어요. 이게 차라리 장군들이었으면 적법한 지휘권이 있기 때문에 명령 불복종으로 처형을 시켜서라도 수습을 강제할 텐데 장군들은 이미 떠나버렸습니다. 선장들한테는 이들을 처형할 권한이 없었죠. 결단이 필요합니다. 폭풍우 위에서 어물쩡대면서 다 죽거나 아니면 우리라도 살거나. 결국 선장들은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철수합니다. 보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국을 위해 희생한 이들을 바다 위에 버려두고 말이죠. 스파르타 함선을 추격하러 간 장군들이 어느 정도 성과라도 냈으면 좋았겠는데 말했잖아요. 폭풍우가 불었다고. 얘네들도 폭풍우에 가로막혀 별 성과 없이 귀환합니다. 비극의 씨앗이 잉태된 거지. 어이쿠, 아테네는 고무되었습니다. 기적적인 승전 소식을 들은 아테네는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죠. 이러다 우리 다 죽는 줄 알았는데 이긴 것도 모자라서 어마어마한 대승을 했다는군요. 이제 우리는 살았다. 얼싸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저쪽 아들내미는 돌아왔는데 우리 아들내미는 돌아오지 못했어요. 열심히 싸우다 전사했구나. 아니랍니다. 배가 가라앉은 건 아니어서 살 수도 있었는데 폭풍우가 불었다는 이유로 바다에 그냥 버려두고 왔다는군요. 이웃집 아들내미의 배는 대파되어서 즉사했는데 시체를 바다 위에 버려두고 왔답니다. 지금 바닷물에 퉁퉁 불어서 썩어 들어가고 있고 저승으로도 못 간다는군요. 목이 달랑달랑한 위기 되었습니다.
희망의 창가는 분노의 울부짖음으로 변하죠. 장군들은 무엇 하고 있는가? 무엇 하고 있긴요. 먼 바다에서 시위하고 있지요. 미네는 장군들에게 책임을 추궁하지만 장군들은 올 수가 없습니다. 대신 편지로 변명하죠. 우리들은 생존자 구출을 선장들에게 분명히 명한 바 있다. 선장들 책임이다. 근데 선장들은 자신에게로 화살이 돌아올 기미가 보이자 즉시 아테네로 귀환하여 미네에 출석, 자신들을 변호합니다. 왜 생존자 구출을 하지 않았는가? 폭풍우가 불었다. 왜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해 노자비들을 지휘하지 않았는가? 우리에겐 처결권이 없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임무를 권한이 없는 이들에게 할양한 장군들이 잘못이군. 어떠한 잘못은 항상 회의에 없는 자를 향해 돌아가기 마련이죠. 미네는 결국 장군들을 소환합니다. 분명히 말하는데 아직 전쟁 중입니다. 뒤늦게 도착한 장군들은 사안이 자신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에 경악하지만 변론점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스스로를 변호합니다. 사실 스파르타군을 절멸시키는 것에 줄을 두어야 했다는 게 아주 설득력이 없는 말은 아닌데다가 폭풍우가 불었다는 말이 증언에 의해 충분히 검증이 되어서 미네는 장군들의 설득에 거의 넘어가죠. 좋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아테네는 멸망해야만 하는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판은 길어졌고 미네는 장군들의 처분을 다음날 결정하기로 하고 재판을 파했는데 하필 다음날이 아테네에서 가장 큰 제전 중의 하나였던 아파투리아 제전이 열리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아파투리아 제전은 성인식과 결혼식을 담당하던 제전으로, 이 말은 다음 미네의 아테네 시 안에 거주하던 시민들뿐만 아니라 근방의 아티카 전역에서 농사짓던 사람들이 아테네로 몰려온다는 말이었습니다. 물리적 거리가 멀어서 이때까지 참석하지 못했었던 거지 이들도 시민이었고 미네 참석 권한이 있었죠. 그리고 이들은 저기 에게해의 바닷물 위에서 지금도 물에 퉁퉁 불어 썩어 들어가고 있는 이들의 친지이자 친후, 가족들이자 동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장군들의 변호를 듣지 못했죠. 여론은 밤새 심각하게 악화되었습니다. 미네는 아테네 시민이라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회의입니다. 근데 모든 사안을 아테네 시민들이 전부 모여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 미네 안에는 500이네라는 게 또 있었어요. 사소한 사안들이나 의견이 갈려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중대한 사안들을 얘네들이 가이드합니다. 다음날 열린 미네에는 타 지역 시민들이 모두 참석했고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이었습니다. 장군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이들이 변호인석에 서는 것조차 힘들 지경이었죠. 500인에는 민중들에게 제발 이성을 되찾고 장군들에게 변론의 기회를 부여하자고 이야기하지만 가족의 죽음 앞에 분노한 시민들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천하의 죽일 놈들, 내 자식을 살릴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팽개친 파렴치한들, 내 남편이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게 만든 실질적 살인자들. 500인에는 결국 이들에게 굴복합니다. 500인에는 장군들의 유무죄 여부를 변론 없이 투표로 결정하자는 안을 내죠. 그러나 투표의 의제가 터무니없이 왜곡되어 있었던 것으로 승전한 병사들을 구하지 않는 것이 유죄인가 아닌가를 다루자는 식이었습니다. 의제가 있다면 예스에 투표할 수밖에 없었겠죠. 죄의 경중이나 정상 참작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었으니까. 근데 프리타네이스라고 500인 내에서도 50명을 따로 뽑아서 더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하게 만드는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아테네에도 식견이 없거나 겁쟁이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죠. 프리타네이스들 중에 몇몇은 이 거대한 여론에 맞서서 반대하고 나선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민중들한테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8명의 장군들은 대부분이 명사들이었으며 명문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종류의 옹호는 비록 그것이 옳은 방향일지라도 민중들에게 권력과 결탁한 부패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죠. 현대 한국으로 생각해도 기상 조건 때문에 고립된 장병들을 구출하지 못하고 작전 지역에서 죽게 놔둔 사령관을 처벌하자는 논의에서 국회의원 중 몇몇이 이들이 무죄라고 주장한다면 대다수는 이 사이에 어떤 커넥션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여론도 심히 악화되겠죠. 네, 아테네도 정확히 그렇게 되었습니다. 민중들은 장군들을 이미 유죄로 규정했으며 저기 저 차가운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는 자신의 아들과 같이 장군들도 목이 매달리기를 원했습니다. 변론의 기회를 주는 것은 이들에게 살아날 여지를 주는 것과도 같았기 때문에 재판조차도 열고 싶어 하지 않았죠. 죄인들의 목을 매달아라. 그리고 반대하는 프리타네이스들, 이 부패한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장군들을 옹호하며 민중들의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이들을 장군들과 함께 기소하겠다는 협박을 가합니다. 이런 종류의 목매달기, 나는 정의이며 너희는 불의인, 정당에 맞지 않는 비질란테식 처형은 항상 그래왔듯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프리타네이스들은 자신의 목숨과 정치적 생명을 장군들의 목숨과 맞바꾸고 싶어하지 않았고 모두가 의견을 거뒀죠. 끝까지 의견을 굽히지 않은 단 한 명의 위대한 인물, 저 유명한 소크라테스를 제외하고서는 말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훗날 아테네의 미래에 치명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나를 기소하고 목매달고 시체를 난자하십시오. 그래도 나는 내 의견을 끝까지 거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명의 반대는 실질적 권한이 전혀 없었습니다. 장군들은 모조리 처형되었고 민중의 분노는 집행과 함께 가라앉았습니다.
가족과 자식, 친구와 동료를 잃은 아테네 시민들은 장군들의 목으로 사망자의 원혼을 달래는 것에 만족했죠. 장군 사냥을 마친 시민들은 다시 아티카 전역으로 돌아갔고 평화를 누렸습니다. 아주 짧은 평화를요. 자, 아테네가 승전 장군들을 처형하는 동안 스파르타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스파르타는 대패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페르시아가 있었죠. 스파르타에는 함대를 재건할 만한 돈이 없었지만 페르시아에는 있었습니다. 스파르타는 페르시아에게 지원을 부탁합니다. 페르시아는 친페르시아 임무를 미는 조건으로 어마어마한 지원을 약속했고 스파르타는 받은 돈으로 함대를 완벽하게 재건합니다. 아테네는 스파르타의 복원력에 놀랐지만 이전의 패전은 한 번의 실수였고 여전히 해전은 자신들의 홈그라운드이며 그 누가 지휘하더라도 똑같이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신상의 금박까지 녹여야만 했던 이전보다는 누가 보더라도 조건이 좋았으니까요. 아테네는 새로운 장군들을 임명합니다. 그러나 아테네는 이미 고급 자원을 8명이나 처형한 상태였습니다. 지휘관의 질이 이전과 같으리라고 보장할 수도 없었을 뿐더러 새로 임명된 아테네 장군들이 이전과 같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기대할 수 없었죠. 전임 장군들이 국익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처형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테네 해군은 불리한 위치에서 수세로 일관할 뿐이었고 스파르타의 지휘관은 이를 노려 기습합니다. 뜻하지 않은 화려한 기동이었습니다. 아테네 해군은 대파되었죠. 고작 20여 척만이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지휘관들과 포로들은 모두 처형되었습니다. 의리로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아테네의 동맹시들은 이제 전부 스파르타의 휘하로 들어갔습니다. 아테네가 자랑하던 진상들은 이제 행복한 왕자의 동상들처럼 벌거벗고 있었고 아테네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아테네는 항복합니다. 드높은 성벽은 해체되고 시민들은 이제 스파르타의 처분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아테네 제국은 이렇게 망했습니다. 크리스타브 르봉의 군중심리라는 책을 보면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었을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잘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존과 관련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다지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치는 생업과 관련이 없는 분야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신과 가족들의 생존을 위해 노동을 해야 하며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정력을 소모합니다. 때문에 다른 일에 깊게 생각할 여지가 남아있지 않죠.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현안에 대해서 더 쉽게 분노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충동적이고 때로는 파괴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향에 의해 좋지 못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그 어떠한 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죠. 아테네는 통치하는 능력에 대해 완벽하게 부정하는 사회였습니다. 장군직을 제외하고는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미네뿐만 아니라 500이네와 그 안에 프리타네이스조차 제비뽑기로 선발하였죠. 이들은 가장 지적 능력이 부족한 이들과 그들 중에 가장 뛰어난 이들 간의 판단 능력의 차이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서 나타난 것은 장군들의 처형이었고 아테네 제국의 해체였으며 이후 이들은 몇천 년간 차례로 스파르타, 테베, 마케도니아, 로마, 동로마, 오스만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노예가 되지 않고자 하는 성질은 아테네를 부강하게도 만들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스스로를 노예로 만드는 길을 걷도록 만들기도 한 것입니다. 아테네의 최전성기가 페리클레스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장장 30년 동안 통치하던 시기에 찾아왔다는 사실과 저 장군들의 재판에서 가해진 위협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맞섰던 인물이 그 소크라테스 혼자였던 것을 고려한다면 아테네의 이러한 생각은 대단히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어서 그랬다고요? 비단 이러한 일이 고대에서만 일어났던 것이 아닌데 후일 근대 프랑스에서도 드레피스 사건이 일어났고 저항했던 에밀 졸라에게 민중들이 린치를 가했으며 결국 프랑스에서 추방시켰던 일이 일어났던 것을 고려하면 어떤 사안에 대한 판단 능력은 그 지적 능력에 따라 대단히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수의 판단이 저들이 믿었던 것처럼 반드시 최선은 아니라는 것이죠. 스승의 죽음을 본 플라톤이 그토록 외쳤던 것처럼 말입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들이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교과서에 적혀있는 것처럼 순진하게 단순히 모든 의사결정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모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컴퓨터와 인터넷의 출현으로 의견을 모으는 것은 더 쉬워졌으며 이를 국정에 반영하기도 미래의 모든 이들이 모여서 돗대기 시장처럼 소리를 질러야만 했던 아테네보다 훨씬 더 쉬워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민주주의 사회가 대의제를 채택하게 된 것은 개인의 편차에 따른 판단 능력의 우월함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현대 민주주의의 실질적 설계자들인 건국의 아버지들과 관료들이 그리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는 독재의 가장 큰 위험성인 이기와 부패를 다수로 견제하되 구체적인 판단은 우리보다 뛰어난 이들이 내려야 한다는 아테네보다 로마에 가까운 정치 구조를 채택했다는 것이죠. 독재는 선이 아닙니다.
가장 쉽게 부패할 수 있는 체제이기 때문이죠. 군주정은 군주 개인의 자질에 지나치게 많은 영향을 받으며 역사적으로 많은 실책을 저질러 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대 교육체계 하에서 교육을 통해 충분히 조명되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견제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반대죠.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선이 아닙니다. 소크라테스와 에밀 졸라로부터 볼 수 있는 판단 능력의 차이뿐만 아니라 귀스타브가 조명했던 것처럼 그 개인조차도 집단 안에 포함되는 순간 개인 일대와 달리 현저히 다른 행태, 마치 개미와도 같은 군체적 특성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교과서와 수많은 교양서적에서 중후정치라는 단 한 단어와 이에 대한 한 줄의 설명으로 넘어가며 최소 석사과정 이상에 들어서야만이 이에 대한 재조명에 들어섭니다. 견제책이 없는 것이죠. 아테네의 멸망, 어떻게 보면 일견 사실상 자살로도 보이는 이러한 행보가 국가 멸망의 기로에선 결정적인 부분에서 터져나왔다는 점은 국정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대중주의와 엘리트주의 어느 한쪽에 매몰되지 않도록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어떤 사안에 대한 판단이 단순히 다수가 선택했다는 점이나 권위 있는 한 인물이 선택했다는 점에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이를 계속해서 검증해 나가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통찰을 스스로의 죽음으로써 제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훗날 소크라테스가 처형대 앞에서 당시를 회상하며 자신을 변호했던 말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프리타네이스 중에서 유일하게 그 멍청한 불법 행위에 반대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폭정에 반대하여 투표한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선동가들이 여러분을 조종하여 나를 체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여러분들이 고집을 부리며 고함을 칠 때 나는 투옥이나 처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의에 반대하여 여러분 편에 서느니 차라리 법과 정의의 편에 서서 죽는 그러한 두려움을 감수하겠노라 결심했습니다.